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김대중 납치 사건. (1973년 7월 3일) 오후 2시 포항 종합제철 1기 설비 종합종공식이 현장에서 있었다. 박 대통령이 국운을 걸고 추진하던 중화학공업 건설의 첫 물증이 눈앞에 드러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내외의 반대를 꺾어가면서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세계개발은행과 미국 국제개발처 등 차관을 대야 할 외국기관들이 한국의 실력으로는 종합제철공장 건설이 어림도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박충훈 당시 경제부총리도 소극적이었다. 무망해 보이던 상황을 타개한 것은 박 대통령의 집념과 의지였다. 최근 발간된 포스코 35년사는 1969년 5월 22일에 박 대통령 지시를 자주적 103만 톤 사업계획 수립 지시라고 표현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박 경제부총리, 김정염 상공부 장관, 박대준 포철 사장 등에게 세계개발은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주적 판단 하에서 계획을 추진하되 정부는 이를 강력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규모와 경제성, 그리고 차관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6월 2일 박 대통령은 미온적이던 박 부총리를 경질하고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김학열 씨를 부총리로 임명했다. 우리가 주체가 된 계획을 짜보자고 하니 규모도 외국기관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조강 연산 60만 톤의 거의 2배인 103만 톤으로 늘었고 그것도 200만 톤으로 즉시 증설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차관선도 구미 루트를 포기하고 대일 청구권 자금에서 조달하기로 계획하고 일본 정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일본 통인 박태준 회장은 일본의 정재계 사람들을 만나 청구권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호소하고 철강 3사로부터는 기술 제공에 협력한다는 각서를 받아내는 등 포철 건설의 주역이 됐다. 1970년 4월 1일부터 외자 711억 원, 내자 493억 원, 합계 1204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103만 톤짜리 포철 준공식 치사에서 박 대통령은 1980년대를 향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공장은 금년부터 계속해서 260만 톤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또 계속해서 1979년 말까지는 700만 톤 규모까지 확장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1980년대에 가면 우리나라의 철강 수요가 국내만 하더라도 약 1200만 톤 내지 1300만 톤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하에 포항 종합제철의 1차, 2차 확장 공사와는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연산 약 1000만 톤 규모의 제2 종합제철 공장 건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억 달러 수출을 할 때가 되면 총 수출량에 있어서 중화학 분야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100억 달러 수출에서 약 60억 달러 이상은 중화학 분야의 제품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박 대통령의 예측이 수학적으로 적중했다는 점이다. 포항제철은 1978년 12월 8일 제3기 증설로 연산 550만 톤 규모를 갖추었다. 이어서 1981년 2월 18일에는 제4기 증설로 850만 톤 규모로 커졌다. 박 대통령이 예언했던 대로 전두환 정부는 1980년대에 광양제철소 건설을 추진하여 1990년대에는 연산 2천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위대성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점이다. 포철 신화의 연출자는 박정희, 주연 배우는 박태준이었다. 1969년 12월 포항종합제철 공사 현장에서 박태준 사장은 황량한 모래벌판에 사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다. 우리 조상의 혈세로 짓는 제철소입니다. 실패하면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목숨 걸고 일해야 합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양우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기필코 제철소를 성공시켜 나라와 조상의 은혜에 보답합시다. 박태준 사장은 포철을 지을 때부터 정치적 압력이라 관료적 행정처리 그리고 인사청탁을 배제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우선 일본에서 설비를 구매할 때 포철이 공급업자의 선정 주체가 되지 못하고 정부기관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을 시정해야겠다고 벌렸다. 문제는 박 대통령에게 직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일이었다.
1970년 2월 3일 박 대통령이 포철의 공사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싶어 한다고 비서실에서 박 사장에게 연락이 왔다. 위에 인용한 책에 따르면 박 사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 박 대통령은 배석 비서관들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 이윽고 박 대통령이 말했다. 완벽주의자인 임자가 알아서 잘하고 있을 텐데 보고는 무슨 보고. 그래, 일은 순조롭게 되어가나. 구매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박 대통령은 설비 구매 과정에서 포철이 당면한 어려움과 시정 건의를 박 사장으로부터 다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지금 건의한 내용을 여기에 간략히 적어봐. 박 사장이 메모지에 쓴 것을 읽어본 박 대통령은 메모지의 상단 좌측 모서리에 친필 서명을 한 뒤 도로 내밀었다. 내 생각에 임자에게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어려울 때마다 나를 만나러 오기 거북할 것 같아서 아예 서명해 주는 거야. 고생이 많을 텐데 소신대로 밀고 나가게. 포철 역사에서 종이 마패로 불리는 이 메모지를 박 사장은 한 번도 써먹지는 않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 등 뒤에 있다는 확신이 박 사장으로 하여금 포철을 정치와 행정의 견제나 간여로부터 지켜갈 수 있게 했을 것이다. 김정년 비서실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공기업 사장 중 박태준 사장만 청와대에서 독대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어떤 면에선 기업인들의 조련사이기도 했다. 정주영 같은 야성의 인물도 박 대통령 앞에서는 유순해졌다. 박 대통령의 사심없는 동료가 기업인들을 마음에서부터 움직였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에게 조선업을 권유했던 이는 김학열, 당시 경제부총리였다. 정 회장은 조선소 건설을 위한 척안을 도입하기 위해 일본, 미국을 돌아다녔다. 정 회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정신 나간 사람 대접을 받았다고 했다. 정 회장은 김 부총리를 찾아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기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정주영 회장이 나서서 하겠다고 했으니 조선소가 꼭 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 부총리는 이제 와서 못하겠다는 보고를 올릴 수 없으니 함께 들어가서 직접 대통령한테 말하라고 했다. 며칠 후 김 부총리, 정 회장, 박 대통령이 한자리에 앉았다. 정 회장이 말했다. 그동안 여기저기 쫓아다녀봤지만 일본도 미국도 아예 상대를 안 해줍니다. 아직 초보적인 기술 단계에 있는 너희가 무슨 조선이며 몇십만 톤이냐는 식이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 김 부총리, 앞으로는 정 회장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전부 거절하시오. 정부가 상대도 하지 말란 말이오. 그러고는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박 대통령이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정 회장한테도 권했다. 정 회장은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거절할 입장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불을 붙여준 담배를 뻐끔뻐끔 피울 수밖에 없었다. 박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적극 지원하겠다는데 그래, 그거 하나 못하겠다고 정 회장이 여기서 체념하고 포기해요. 처음에 하겠다고 할 때는 일이 쉽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울 것 알았을 것 아니요. 그러면서도 나선 거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든 해내야지. 그저 한번 해보고는 안 되니까 못하겠다. 그러는 게 있을 수 있어. 정 회장은 할 말이 없었다. 이건 꼭 해야만 하오. 정 회장. 일본, 미국으로 다녔으니 그럼 이번에는 구라파라도 나가 찾아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니까 빨리 구라파로 뛰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중앙정보부 공작선 용금호는 전장 52m에 536톤의 1000마력짜리 배였다. 1944년 미국에서 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전시물자 수송선으로 사용됐다. 중정은 이 배를 1972년 5월 22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화물선으로 등록했다. 소유자는 정운길로 되어 있다. 정운길은 용금호를 관리하던 두 중정요원 중 한 사람으로서 선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소령이었다고 한다. 1973년 7월 24일 용금호는 부산 사부두에서 출항했다. 중정요원이 출항 직전에 선장, 항해사, 기관장, 통신장, 조기장을 불러 모았다. 갑판장,
이점조 씨에 따르면 중정 요원은 우리가 김대중 씨를 납치하러 간다고 말해주더란 것이다. 중정은 용구모가 출항하기 직전에 선원 2명을 교체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선원이 아니라 특수요원이었다. 용구모는 7월 26일 시고쿠의 북쪽 다카마스항에 도착했다. 여기서 화물을 부린 배는 7월 29일 오사카 외항에 도착했다. 용구모의 갑판원 박익춘 씨에 따르면 중정 요원이 그에게 혹시 당수나 쿵푸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김대중 씨를 납치하기 위해 용구모에서 내린 사람은 2 요원과 선장, 조기장, 기관 부원 등 5명이라고 한다. 8월 8일 오전 김대중 씨는 도쿄 팔레스 호텔에 묵고 있던 통일당 당수 양일동과 김경인 의원을 2212호실로 찾아가서 점심을 함께했다. 낮 12시 50분쯤 김대중 씨가 방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갈 때 옆방에서 뛰쳐나온 중정 요원들이 그를 끌고 2210호실로 들어갔다. 괴한들은 김 씨를 침대에 눕히고 눈과 입을 막은 뒤 마취약을 묻힌 손수건을 김 씨의 코에 들이댔다. 김 씨를 전송하기 위해 나왔던 김경인 의원은 다른 괴한 2명에 의해 양 의원이 있던 방으로 끌려 들어갔다. 나중에 일본 경찰은 이 방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소속 1등 서기관 김동훈 씨의 지문을 채취했다. 괴한 2명은 기절한 김대중 씨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던 요코하마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부영사 차에 실었다. 차는 오사카로 달리기 시작했다. 납치자들은 도중에 중정이 운영하던 안가로 김대중 씨를 데리고 들어가 손과 발을 묶고 얼굴은 코만 남기고 테이프로 감쌌다. 다음날 저녁 무렵 납치자들은 김 씨를 모터보트에 태워 오사카 외항에 있던 용구모로 데리고 왔다. 납치범들은 김 씨를 갑판 밑 닷줄을 넣어놓는 좁은 공간에 구겨 넣었다. 용구모가 오사카항을 출항하기 전 일본 관리들이 올라와 선원 수첩을 확인하고 내려갔다. 한여름이라 맨발로 갑판 위를 걸을 수 없을 정도의 무더운 날씨였으니 김 씨의 고통은 대단했다. 김대중 씨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때는 손목을 묶은 줄도 풀었다. 김 씨는 식사를 갖고 온 선원에게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남한테 잘못한 일이 없는데라고 말했다. 김 씨는 식사는 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다. 용구모가 현해탄을 건너 부산항으로 접근할 때 중정 요원들은 김 씨를 기관실로 옮겼다. 용구모의 선원들은 김대중 씨의 몸에 돌을 매달아 수장시키려고 했다는 설을 부정하고 있다. 구출용 비행기도 오지 않았고 조명탄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에 오를 때 김 씨의 얼굴은 얻어맞은 듯 부어 있었으나 배에 있을 때 구타는 없었다고 한다. 용구모가 8월 11일 밤 부산항에 도착할 때까지 선원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들은 중정 요원들이 만약 김대중 씨를 바다에 빠뜨려 죽인다면 증거인멸을 위해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선원들은 저 양반이 살아서 부산에 가야 우리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졌다는 것이다. 1973년 8월 8일 박 대통령은 오전에 정소영 신임 농수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줬다. 김종필 총리, 김정명 실장 등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집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김정년 비서실장이 황급히 들어왔다. 외국 통신의 영문 기사를 들고 온 그는 김대중 씨가 도쿄에서 납치됐답니다 라고 보고했다. 바로 전에 김성진 공보수석이 그 외신 자료를 가지고 김 실장 방에 뛰어들어왔던 것이다. 정말이야, 무슨 일일까? 박 대통령의 반응도 놀라움이었다고 한다. 김 실장이 사무실에 돌아와 한 30분 정도 있으니 박 대통령이 인터폰으로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외국 통신의 속보를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집무실로 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만약 김대중 납치가 사실이라면 4가지가 상정된다고 말했다. 첫째, 중앙정보부의 공작일지 모른다. 둘째, 일본 우익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제1거류민단의 과잉충성이 일으킨 사건일지도 모른다. 넷째, 김대중 씨의 자작극일 가능성이다. 실장은 즉시 정보부장과 경호실장, 그리고 제1거류민단을 관리하는 부서를 체크해 보고하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물러난 김 실장은 이우락 정보부장, 박종규 경무실장, 그리고 유관 부서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여부를 물었다. 박 실장은 일본의 우익단체 사람들과 교분이 두터웠다. 박 대통령은 그런 박 실장이 몰래 우익 인사를 시켜 김대중 씨를 혼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했던 것이다.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관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다면 김대중 씨의 하부 조직이 자작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관 회의실에서 주례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 이후락 정보부장도 참석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신임 유엔군 사령관 스틸웰 대장을 접견하고 오후에는 정부 여당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8월 10일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8월 11일에는 오전 11시 15분부터 55분까지 이후락 정보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부장이 지금 정보부 공작선이 김대중 씨를 납치하여 데리고 오는 중이라는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 뒤에 박 대통령 행동으로 미뤄 그런 보고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이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박 대통령은 오후 2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뉴코리아 골프장에서 김진만 공화당 의원, 조선공사 사장 남궁년 씨와 골프를 함께 친 뒤 식사를 했다. 다음 날에도 박 대통령은 오전 11시 25분부터 밤 10시까지 뉴코리아 골프장에서 김진만, 남궁년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